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 2교시에서는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의 병오년 상반기 한국 증시 주도 핵심 섹터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2교시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의 병오년 투자의 길, 변화의 길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머니클래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중심 잡아주셨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다시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시장이 좋아서 그쵸? 엄청 바빴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설명을 해주실지 큰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수업 주제 어떤 걸로 가져오셨어요? 요즘엔 시장이 너무 좋죠. 네. 시장이 좋아서 종목들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시장 흐름과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주도주, 유망 종목 그리고 섹터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어서 오늘 2026년 상반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핵심적인 유망 섹터, 세 개의 섹터를 좀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좀 워낙 잘 가는 쪽이 많고 잘 가는 종목도 많다 보니까 좀 어느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투자해법 한규순 선생님이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병오년 2026년의 상반기 주도 핵심 섹터 좀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우선 섹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올 한 해 동안 시장 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월 14일인데 9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700선마저 돌파한 코스피죠. 네.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런 강세장 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워낙에 시세가 빨라요. 네. 그만큼 시장의 기조가 강하다라는 얘기고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올해 증시 예상했을 때 올해 5,000포인트, 내년에 6,000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증시 1월 달에 지금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도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6,000선 달성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강세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한 17년, 18년의 기간 동안 장기 박스권 시세가 연출됐었죠. 네. 그런 박스권 시세가 연출되다가 지금 증시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이 진행되는 겁니다. 한국 증시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랠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 어디가 고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올라서 무섭다라는 판단보다는 가는 장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가는 장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섣불리 고점 판단하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코스피 5,000포인트는 계속 열어두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6,000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지금은 좀 늦었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은 종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약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먼저 일부 포트폴리오를 담아놓고
뒤를 따라가는 후발 주도주를 공략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단행하게 되면 저는 지금 상승장 충분히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연 한국 증시 좀 핵심 포인트는 지금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자, 핵심적인 포인트는 네. 일단 반도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장은 이제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장세고요. 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대형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지금 시장에서 없으면 상승장에서 소외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가 탑이고 그리고 대형주가 그다음에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대형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섹터들은 모두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셔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바로 지금 장세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장을 주도하기 있기 때문이죠.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강조드렸었죠. 가장 핵심적인 대장주고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시가총액 상위 1, 2종목이 강세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얘네들이 주가가 꺾이면 한국 증시도 꺾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종목의 강세가 나올 때 조선과 방산,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계속 따라갈 거로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맞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대형주들도 막 하루에 10% 이렇게 급등하면서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전략을 주셨고요.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반도체 안에서 저희 우선 삼성전자부터 한번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최근에 나왔던 이 지난해 4분기 실적, 잠정 실적 역시나 서프라이즈로 역대급 실적을 공개를 했고 증권사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눈높이를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은 더 좋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상당히 많죠. 네. 반도체 업황도 지금 굉장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여전히 룸이 남아있을지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좋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보실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다른 종목들도 무너집니다. 그것만 반드시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는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장 늦게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HBM 수요가 폭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HBM을 만들다고 D램 생산량을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출원형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GDDR 그리고 LPDDR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공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적어도 이 흐름은 2027년, 그러니까 향후 1, 2년 후까지는 이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꺾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겠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4 쪽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올해고요. 여기다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적자가 상당폭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성장성, 실적 호전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2026년 영업이익 목표치 대체로 130조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합산 300조가 나오고 있는데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삼성전자의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 차트 일봉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주가는 사상 최고가 행진에 계속해서 나서는 형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들어왔었던 기관 외국인들의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적어도 고점이 나오려면 앞에서 저는 이런 거래량 급증세가 좀 나와줘야만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5개월 이평선이겠죠.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강세장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시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 뭐냐면 ETF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라는 ETF라는 종목이죠.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률보다 2배 이상 수익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들도 우리가 충분히 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반도체 대형주는 분명히 포트에 일부 담아두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 모멘텀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주목해볼 종목들도 좀 힌트를 주셨네요. 우선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또 14만 원에 다시 재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룸이 많이 남았다면 좀 매니저님은 개인적으로 상방을 얼마나 열어두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2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20만 원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주가가 뭐 14만 원 초반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형태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만 원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는 일단 최소한 2026년 하반기 이제 3분기 정도까지 가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대체로 일단 20만 원까지 열어놓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7년까지는 업황 호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고 삼성전자 증권가에서도 잡고 있는 TP의 기준이기도 하죠. 20만 원 선은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또 촬영일 기준으로 또 국내 증시에서 이 국내 증권사에서 또 새로운 TP 95만 원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뭐 적게는 80만 원대,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TP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좋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100만 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ADR 상장을 보셔야 돼요. ADR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공지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이제 자사주를 중심으로 미국의 ADR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호재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의 PBR이 이제 3점 초반 그리고 2배 초반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의 ADR 상장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게 되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마이크론의 주가를 따라갈 수 있는 급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서도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국 증시에서도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마이크론의 주가가 더 간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도 거기에 맞춰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뭐 시장에서 10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12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이제 90조에 거의 임박해 있는 모습이고 증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은행권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10만 원이 적정가인 종목이 유동성 장세는 20만 원이 가고 30만 원이 가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이 증권시장의 생리겠죠. 이런 걸 보게 되면 하이닉스 주가도 뭐 1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시세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아마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SK하이닉스도 뭐 액면 분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아마 주가 관리성 매수세는 앞으로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또 ADR 상장이라는 큰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기수 선생님은 지금 120만 원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있네요. 저희 반도체 얘기를 해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둘 중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까지 좀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좀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에 이어서 또 다른 또 중심이 될 대형주 중 하나 조선주로 꼽아주셨거든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요즘에 이제 자동차 종목군들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긴 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고 또 일부 이제 개별 종목들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게 좀 부담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많아요. 물론 자동차 업황은 분명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과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업황 자체가 좋아져야 되고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좋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선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해 하반기 쪽에서는 저는 조선주 쪽을 그렇게 많이 안 봤습니다. 안 봤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 업황 자체가 다소 위축됐기 때문이죠.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호재가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업황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상방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자, 올해는 LNG 발주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는 얘기고 2, 3년 전에 수주했던 고부가 가치 선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하면서 수익성,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다 이제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인 걸 보게 되면 조선주들의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또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분명히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앞으로 더 추세적으로 뭐 방산주라든가 뭐 전력기기처럼 조선주들도 완만하고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거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조선주들은 역시 뭐 두 번째 섹터로 우리가 한번 주목을 계속 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업종의 주인공은 조선이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하나오션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의 성적은 좀 컨센을 하회할 수 있지만 올 한 해 동안은 주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긍정적인 전망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주 역시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 안에서 지금 종목은 좀 어디를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들로 추려볼까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반도체 기자재 관련주들도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대형주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역시 저는 탑픽은 하나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미국의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HD 현대중공업그룹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역시 같이 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진 관련주들도 주목할 만한 배요. 그러니까 엔진 섹터들은 오히려 조선 섹터들보다는 오히려 실적 성장성이 많이 부각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한화엔진과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이런 엔진주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언급했듯이 중간에 잔파동을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전력기라든가 방산주들도 그렇게 출렁출렁 거려서 장기적인 시세가 나타냈듯이 이들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과 같이 갈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그리고 HD현대마린엔진까지 꼽아주셨고요. 조선 대형주, 그리고 엔진 쪽 기자재까지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HD현대중공업이랑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또다시 경신하기도 했는데 좀 괜찮을까요?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언급드렸듯이 뭐 얘네들은 업황 자체가 일단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 시황 자체가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만약에 코스피가 밀리고 네.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 조선주들 가기 힘들 겁니다. 근데 증시가 상승세가 살아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땡기면 심리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 조선주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지만 네.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잔파동을 보게 되면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제 본격적인 중기 상승이 이제 시작됐고 올해부터 조선 쪽에서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작은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은 오히려 올해 실적의 급 반등세, 급 성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릴 때마다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반도체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섹터, 마지막 섹터는 좀 어느 쪽으로 초점 맞춰볼까요? 마지막 섹터는 원전입니다. 원전. 네. 지금 이 원전주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는 이제 방산 섹터들보다는 원전 섹터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섹터는 뭐냐면 정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재 이제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불확실성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뭐 이란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는 흐름이고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대규모의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런 흐름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방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전쟁 분위기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산되는 그런 가능성은 전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방산주들의 최근의 반등은 거의 뉴스, 기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실적이 있고 그 수주가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트럼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국제 정세가 순식간에 안정권에 접어든다.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한다. 내지는 뭐 이란 정권이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은 방산주들의 레이스는 쉽지는 않을 거로 일단은 판단합니다. 그만큼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매매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죠. 피지컬 AI 시장 자체도 커지면서 전선 수요,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그리고 네. 친환경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전만큼 또 친환경 전력도 없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원전 쪽을 중심한 수요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지난해까지는 기대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도 본격적인 원전 발주가 시작이 되고 그에 따른 수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섹터가 원전 섹터이기 때문에 원전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판단 좀 드리겠습니다. 네, AI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가는 원전 쪽을 오늘의 세 번째 섹터로 꼽아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AI 데이터 센터 5년 동안 이 무디스 쪽에서 3조까지 좀 투자 규모가 커질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원전 기업들과의 전력 계약 체결 소식도 나왔다 보니까 좀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원전주인 것 같습니다. 원전주 안에서 그래서 종목 어디를 볼지도 중요한데요. 어떤 기업 봐야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딱 두 종목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전도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같이 갈 거를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선두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부터 해가지고 부품들을 모두가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수익 폭이 크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 자체가 너무나 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올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그 불협함이 있었습니다만 웨스팅하우스의 협업 가능성도 상당폭 부각이 되고 있고 미국이 스스로 원전을 설계는까지는 하지만 원전을 짓거나 운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원전 협력은 필수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이고요. 그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현대건설이 그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원전들의 반등장을 이끌어냈고 앞으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드린 이제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이제 원전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메타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수요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상승의 원동력이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원전주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미 이제 방산주라든가 얘네들은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이제 시작권에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우리가 부담 없이 지금부터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전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9만 에너빌리티 안착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목표가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원전주들을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 현재 앞으로 이제 수주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고 지금 조선주들이 그동안 실적에 대한 업황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원전주들은 실적과 수주 잔고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수주가 얼마만큼 이어지고 또 얼마만큼 발주가 이루어지는지 또 말씀드렸듯이 미국과의 원전 협력이 언제 본격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과의 그 원전과 관련된 협력이 본격화되게 되면 주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전 세계 원전 발주가 아직 시작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곳의 원전 발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중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방산주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섹터들과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장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부터 조선 그리고 원전까지 올 한 해 상반기에 좀 가장 집중해봐야 될 업종들 한번 쭉 모멘텀 정리해봤고요. 그 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까지 매니저님이 함께 추려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중심이 대형주 쪽으로 좋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더 많은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후속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좀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매일 장 마감 후에 네.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하니까 무료 방송 꼭 한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네이버 밴드에서도 여러분께서 보실 만한 유망 섹터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시황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네이버 밴드에서도 MBN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셔서 올해는 정말 큰 수익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장에 올라타려면 또 좋은 종목 선별이 필요하겠죠. 매일 장 마감 이후에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시시각각 대응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업 시간에도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이 가면 1년이 보인다라는 시장 격언이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1월이 얼마나 중요한 달인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1월의 흐름이 연간 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70%에서 80%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1월에 전체적으로 내 투자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 봐야 하는지 굳건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클래스 2교시에서는 국가대표 이코노미스트시죠.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내 평생 투자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국가대표 이코노미스트시지만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국가대표는 아니고요. 네, 그냥 좀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0년 가까이 경제 분석, 경제 전망과 씨름해 왔고요. 네. 주로 경제 전망을 통해서 자산 시장,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또 채권 시장, 또 환율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깨달은 바는 경제 분석은 정말 답이 없다를 이제야 느낀 그런 이코노미스트 김한진입니다. 네.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의 수업 주제에 맞게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함께 찾아보는 수업 마련을 했으니까요. 함께 기대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주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저희 수업의 주제를 병오년 투자의 길, 변화의 길이라고 잡아주셨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뭐 투자는 매년 해야 되고 네. 변화도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사실은 뭐 병오년 올해만 국한된 일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새 마음, 새 다짐으로 한번 올해 증시 전체를 또 자산시장 전반의 국면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평생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할 것인가를 오늘 수업 시간에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여쭙고 시작을 해볼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봐야 할 게 사실 너무 많잖아요. 뭐 투자 스타일이나 뭐 투자 규모나 또 뭐 선호하는 여러 가지 뭐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조금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너무 열심히 보지 말자. 진짜요? 경제를 너무 열심히 보지 않아야 하나요, 오히려? 네, 경제보다는 결국에는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기초자산이 주식의 기초자산은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의 뭐 질적 평가, 기업의 질이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리고 혹시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이 주가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미래를 다 반영한 것은 아닌지, 즉 비싼지 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텀업 어프로치, 밑으로부터의 분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경제 분석, 위로부터의 분석, 톱다운 분석보다는 조금 뭐 나무를 좀 보자는 거죠. 숲보다는. 네, 그게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질적으로는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워렌 버핏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앨런 그린스펀 뭐 전설의 미 연준 통화정 수장이었는데 네. 뭐 귓속말로 뭐 앞으로 통화 정책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만. 네, 당신만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네. 거기에 자기는 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뭐 기업을 보겠다라는 말 아닐까요? 네.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내가 투자할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업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기업인지를 좀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경제를. 그러면 이 경제 흐름 자체를 읽는다라고 하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좀 봐야 할까요? 뭐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저는 뭐 제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기간은 조금 짧았다. 평균적으로 한 10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평균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도 뭐 1년 남짓 정도 되면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다시 이제 경제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고, 특히 뭐 어느 나라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그야말로 국가 대표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주가 지수를 형성하는 상장 기업과 체감 경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지금이 이런 게 굉장히 K자 경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다르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 대상은 주가 지수 혹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 경기 침체 기간은 짧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손 털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때는 주식을 사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겁내지 마라라는 말로도 한번 일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또 한 가지 격언이 올라와 있었어요. 큰 구도에서 패턴과 사이클을 봐야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맥락이랑 또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뭐 그냥 좋은 얘기죠. 겁내지 마라. 네, 그런데 좀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 네. 결국에는 조금 큰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보는 것도 돈이 지금 어디에 쏠리는지, 즉 기업이 어디에다가 지금 목숨 걸고 투자하는지, 사람들이 기꺼이 어디에다가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이 이제 경제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를 좀 어렵게 보시는 게 아니고 기업의 투자가 어디에 조금 그 초점을 두고 있는지. 지금은 AI잖아요. 네. AI 사이클. 그래서 그 AI 사이클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사람들이 이러한 그 AI, 뭐 그 대화형 AI라든지 앞으로 등장할 뭐 피지컬 AI, 뭐 로봇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뭐 에이전틱 AI에 어떻게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럴 의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투자 아이디어도 생기고 주도주도 보이고. 그래서 뭐 좀 경기, 뭐 내년도 경제 성장률, 뭐 지금 복잡한 환율, 뭐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뭐 시장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산업 위주로, 그리고 꿈의 기울기를 주는 산업이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그 변화의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잘한 이런 지표 같은 거에 매몰되지 말고 큰 맥락을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연관해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 경제 전체를 좀 사이클을 읽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월드 이벤트,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하고, 물론 큰 맥락에서. 그리고 두 가지는 경제, 그리고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이 그림에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지금 경제가 굴러가는 상황이 지금 뭐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지 또 뭐 굵직한 뭐 지정학적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주 끊임없는 뭐 역사의 흐름은 뭔가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적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벤트인지, 또 어떤 산업을 조금 그 어렵게 만드는 이벤트인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초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올수록 사실 조금 정책 요인들이 굉장히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이 또 여러 가지 뭐 관세 정책에 이어서 올해는 이제 감세 정책, 그리고 이제 재정, 그리고
통화정책, 연방준비제도까지 이제 백악관이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 요인들이 훨씬 더 요즘에는 경기에 뭐 약간 단기적인, 네. 물론 이제 이런 정책적 요인들이 도도한 장기 경제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성가신 그러한 정책적 요인들을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다면 주가와 기업과 한번 연계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가와 기업의 실제 실적,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 둘은 좀 어떤 상관관계를 갖나요? 일단 생각해보면 그냥 정관계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기와 기업 실적이 같이 간다라는 것은 장기 추세에서는 맞는데 단기 추세, 내일 주가가 경기로 움직일까요? 그렇진 않은 거죠. 네.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습니다. 다음 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단기를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도도한 맥락 측면에서는 경기와 기업 실적, 기업 실적은 결국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니까요. 변수니까. 저는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까워요.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어떻게 전개될까, 오를까, 기업 실적이 나빠질까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거는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라고 하면 실전에서는 이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지나서 보니까 답이 나온 거지. 그 순간에는 기업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그런 그 변화에 약간 미세한 그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주식 시장에도 계절이 있다라는 표현을 함께 인용해서 사용해 주셨는데 이 계절에서는 좀 어떤 맥락을 읽어볼 수 있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바꿔봐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봄은 이제 경기가 막 이륙하는 아주 이제 초기. 그리고 이제 여름은 누구나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 가을은 이제 경기는 괜찮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여건이 낙화되면서 경기도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는. 겨울은 이제 경기가 완전히 안 좋은. 이렇게 주식 시장이나 경제도 이제 사계절로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좋잖아요. 여름이잖아요. 반도체만 보면. 네.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름이 언제 끝날지, 그래서 여름이 언제 끝나고 가을에 약세장으로 들어갈지를 아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경기나 기업 실적에 대한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좀 미적지근하게 움직인다든지. 그러니까 호재나 악재에 대한 주가의 반응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나 기업 실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상치 혹은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탄력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밋밋한지 이런 것을 우리는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경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생각한 것보다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겨울도 이제 겨울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기업 실적이 경기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겨울에 이제 보면 악재, 경기에 대한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오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겨울이 조금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겨울에서 우리가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덜 나빠요. 그러면 주가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계절의 변화는 이 사계절 모두 이런 변화의 모멘텀
이런 그리고 또 주가의 시장의 반응. 시장은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신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재료가 어떻게 투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랑 대화한다 그러거든요. 시장이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계절의 변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변화의 조금 낌새를 신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까를 고민하기 위하고 또 여기에 맞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뭐 조금 긴 호흡으로는 저는 성장주를 항상 성장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네. PER 혹은 뭐 PBR 이러한 그 주가 대비 내재 가치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PR이나 PBR,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조금 그 배수, 주가의 몇 배로 거래되느냐라는 그런 지표는 사실은 인기 배수입니다. 네. 인기 지표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요. 근데 언제 인기가 증가할까요?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성장할 때 사람들은 열광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못 사서 굉장히 뭐 안달합니다. 그래서 이익과 이런 멀티플, 인기 지표가 올라갈 때, 즉 이익도 증가하고 PER도 증가할 때 배가적으로 주가는 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일까를 찾아서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음에는 뭐 어떤 산업이 성장할까? 네, 지금 뭐 다 나와 있는 것은 좀 재미없잖아요. 그쵸. 네, 우주항공일까? AI라든가. 양자 컴퓨터일까? 어떤 소프트웨어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안주일까? 보안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까? 혹은 뭐 여러 가지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핀테크일까? 뭐 이런 상상을 계속 해보는 거죠. 네. 그러한 투자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이제 그 성장만 볼 게 아니고 네. 조금 범위를 좁혀서 기간을 좁혀서 당장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네. 2026년에 어떤 경제 사이클이 올 거냐, 이 사이클의 스토리, 내러티브는 뭘까? 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올해는 뭐 AI 반도체고 특히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지금 삼성전자가 뭐 150조 영업이익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이익이 450조 정도 되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합쳐서 한 250조 나오면 절반 이상을 반도체 기업 두 기업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과연 그럴까를 이제 조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상이익은 우리의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여론보다는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나 앞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정보는 나만 아니고 다 알고 있다를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올해는 이제 승부를 조금 집요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위험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리스크요. 네, 위험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하지 않으면서 수익이 높은 것은 없죠. 그런 투자 상품은 없는데 사기죠,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장주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투자하는 거에 성장주도 있고. 뭐 위험을 들지려면 뭐 지금 가치주만 해야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확실한 종목만 투자해야 되는데
조금 위험을 질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위험 자산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투기 등급 회사채라든지 이거는 이제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브라질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그 신흥국 채권 이런 것들은 미국 채권보다는 금리가 높잖아요. 네. 위험에 투자하는 거죠. 금도 안전자산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현찰을 갖고 있으면 가장 안전한데 네. 이자를 못 받는 금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조금 이렇게 위험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자를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금에 투자한다는 것은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금을 투자해야 될지 뭐 이런 위험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요 정도 위험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정도 위험에 이 정도 기대 수익이 있어. 이런 이제 위험과 기대 수익을 항상 비교해 보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서도 경기 침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 짧다, 통상 12개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S&P에 대한 장기 추이 그리고 연평균 상승률을 한번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살짝 보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박사님 말씀대로 뭐 포모가 온다,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요 그래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하고 요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뭐 권유하는 게 지수를 사십시오. 네. 뭐 지수는 뭐 일종의 패키지죠. 꾸러미입니다. 뭐 우리는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ETF라는 상품이 있어서 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경제는 꾸준하게 결국에는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단기 파동은 있지만 길게 봐서는 항상 결국에는 침체 기간보다는 확장 기간, 호황 기간이 길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00년간 S&P 500을 뭐 우리나라는 이제 데이터가 100년이 없어서 미국 시장을 이제 인용을 하면 물론 이제 미국이 대단한 나라니까 이제 이런 차트가 나오겠지만 연평균 한 7% 정도라고 해요. 네. 아주 길게 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뭐 빠지는 해도 있고 지수가 올라가는 해도 있고 7%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해도 많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 누가 이렇게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한다. 이 대목에서 네. 사실은 지수라는 게 묘미가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시원찮은 기업이나 망하는 기업은 지수에서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투자하시면 지수 자체가 시장 자체가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요. 약한 기업을 어. 퇴출시키고 네. 싱싱하고 보다 더 아주 강한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아주 중심으로 아주 뭐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고 사실 30년 전에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든지 20년 전에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네. 없었던 종목도 있고 실제로. 그런데 지금 최근 10년은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 빅 세븐을 나스닥의 가장 좋은 7종목을 우리가 고를 힘은 없어도 지수를 꾸준하게 장기 투자했다면 우리는 이런 그 M7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알아서 네. 자동적으로요. 네. 그래서 골머리 쓸 시간이 없으신 분들, 또 쓰기 싫은 분들, 조금 게으르신 분들, 네. 네, 지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꿀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참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알아서 읽어주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좀 결정을 해주면 저희야 좋죠. 땡큐죠.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대화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정말 많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오늘의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좀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유용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